가든 파티. 캐서린 맨스필드. 제1장. 아무튼 날씨는 더할 나위 없었다. 아무튼 날씨는 더할 나위 없었다. 가든 파티를 위해 미리 주문해 두었다 해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이다. 바람도 없고 따뜻했으며 하늘엔 구름 한 점 없었다. 다만 푸른 하늘에 초여름에 이따금 볼 수 있는 밝은 은빛 안개가 10개 끼어 있을 뿐이었다. 정원사가 새벽부터 일어나 잔디를 깎고 쓸고 해서 잔디는 물론 앞에 국화를 심은 거무튀튀하고 평범한 장미 모양의 화단까지 깨끗하게 정돈이 되었다. 장미꽃으로 말하자면 자기는 가든 파티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가장 아름다운 유일한 꽃이라는 것쯤 이미 느끼고 있는 듯했다. 정말 문자 그대로 수백 송이의 장미가 하룻밤 사이에 활짝 피었다. 푸른 장미 가지는 마치 천사를 맞이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침 식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천막을 칠 일꾼들이 찾아왔다. 엄마, 천막 어디다 칠까요? 그건 나한테 묻지 마라. 올해는 뭐든지 너희들한테 맡기기로 했으니까. 내가 엄마라는 건 있고 날 그저 귀한 손님으로 대해주렴. 그러나 매그는 자기가 직접 나가 인부들을 지시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아침 식사 전에 머리를 감아 젖은 고수머리를 양볼에 착 붙이고 녹색 수건을 머리에 두른 채 한참 커피를 마시고 있었기 때문이다. 멋쟁이 조스는 언제나 비단속 치마에 가운식 윗옷을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로라, 네가 나가보렴? 넌 예술적이니까. 로라는 버터 바른 빵을 한 조각 든 채 뛰어나갔다. 집 밖에서 뭔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고 더구나 일을 정리하는 게 좋았기 때문이다. 또 그녀는 늘 자신이 누구보다도 그런 걸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셔츠바람에 일꾼 4사람이 정원으로 난 길에 모여서 있었다. 그들은 막대기에 둘둘만 천막을 들고 커다란 연장주머니를 어깨에 메고 있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은 턱 인상적이었다. 로라는 버터 바른 빵을 괜히 들고 나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들고 있던 빵을 어디 놓을 수도 또 버릴 수도 없었다. 그녀는 얼굴을 붉혔지만 일꾼들 앞으로 다가갈 때 엄숙한 표정을 짓고 약간 근시인 것처럼 보이도록 했었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어머니 목소리를 흉내내며 말했다. 그런데 그 말투가 너무나 부자연스럽게 들렸기에 그녀는 부끄러워졌다. 그래서 어린애처럼 더듬거렸다. 천막 일 때문에 오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가씨. 그 중에서 제일 키가 크고 홀쭉한 주근깨 투성이의 남자가 말했다. 그는 연장 주머니를 내려놓고 밀짚 모자를 뒤로 젖힌 다음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가 너무나 거리낌 없고 다정스러웠으므로 로라의 마음도 차츰 가라앉았다. 좀 작긴 하지만 푸른 눈빛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다른 사람들을 보니 그들도 모두 미소 짓고 있었다. 걱정 마세요. 달게들어 물지 않을 테니. 그들의 미소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어쩌면 이렇게 좋은 일꾼들인가,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아침인가. 아니, 좋은 아침 날씨 얘기를 할 때가 아니지. 사무적으로 얘기해야지. 천막에 대해서. 백합이 있는 잔디 쪽 어때요? 저기 안 될까요?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빵을 들지 않은 손으로 백합이 있는 잔디 쪽을 가리켰다. 그들은 고개를 돌리고 그쪽을 바라보았다. 키가 작고 뚱뚱한 남자는 아랫입술을 내밀었고 키 큰 남자는 얼굴을 찡그렸다. 그리고 그는 그 시원한 눈으로 로라를 쳐다보며 말했다. 너무 눈에 안 띄는데요? 천막 같은 건 말이죠.
점막을 눈에 쏙 들어오는 곳에 치고 싶으시면, 절 따라오시죠. 로라가 배운 예법으로는 눈에 쏙 들어온다는 말은 어쩐지 정중한 표현 같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그 말의 의미만은 곧 알 수 있었다. 테니스장 한쪽은 어떨까요? 그녀가 제의했다. 악단은 어딘가 구석에 자리 잡아야 할 거예요. 악단을 부르실 겁니까? 다른 일꾼이 말했다. 그는 얼굴이 창백했다. 검은 눈으로 테니스장 쪽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퍽 수척해 보였다. 무엇을 생각하는 걸까? 악단이라고 해봐야 아주 작아요. 로라는 부드럽게 말했다. 작은 악단이니까 그다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말투였다. 그때 키 큰 남자가 입을 열었다. 아가씨, 저기가 좋겠군요. 저 나무 쪽이요. 저기가 딱일 거예요. 카라카 나무 앞. 그러면 나무가 가려질 것이다. 나무는 싱싱한 잎이 넓게 펼쳐졌고 노란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어 무척 아름답다. 마치 무인도 한가운데에 자랑스럽지만 외로운 모습으로 하늘을 향해 잎과 열매를 높이 뻗치고 서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 나무를 천막으로 가려야 하다니 가릴 수밖에 없었다. 벌써 인부들은 천막 기둥을 둘러매고 그쪽으로 가고 있었다. 키 큰 남자만이 남았다. 그는 허리를 굽혀 라벤더의 어린 가지를 하나 꺾어 엄지와 둘째 손가락 사이에 끼어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았다. 로라는 그 모습을 보고 일꾼이 그와 같은 것에, 라벤더 향기 같은 것에 관심을 둔다는데 깜짝 놀라 카라카 나무에 대해선 까맣게 잊고 말았다.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행동을 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얼마나 멋진 일꾼들인가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함께 춤도 추고 일요일 저녁 식사에 초대되어 오는 바보 같은 남자들 대신 이런 일꾼들을 왜 친구로 사귈 수 없을까? 이런 남자들이라면 좀 더 재미있게 사귈 수 있을 텐데. 키 큰 남자가 봉투 뒤에다 어디를 고리로 묶을까, 어디를 아래로 늘어뜨릴까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동안 로라는 이런 불합리한 계급 차별은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렇다. 자기는 그런 차별을 조금도 느끼지 않는다. 정말 조금도. 그러자 나무망치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휘파람을 불고 또 누군가는 소리쳤다. 어이 친구, 거긴 잘 돼가나? 친구? 그 다정한 부름, 뭐랄까. 로라는 자기가 얼마나 기뻐하는가를, 또 얼마나 친밀감을 느끼고 이런 하잘것없는 낡은 관습을 얼마나 경멸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키 큰 남자가 그린 작은 그림을 들여다보며 버터 바른 빵을 크게 한 입 베어 물었다. 그녀는 자기가 여자 일꾼이 된 기분이었다. 제2장 이 세상은 슬퍼. 로라 어딨니? 전화야 로라. 집안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네, 갈게요. 그녀는 급히 달려 잔디밭을 가로질러 베란다를 지나 현관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현관에는 아버지와 오빠 로리가 사무실에서 나가려고 모자에 솔질을 하고 있었다. 그때 로리가 재빨리 말했다. 로라, 오늘 오후까지 내 우도 좀 봐줘. 다리미질을 해야 할지 어떨지. 알았어. 로라는 갑자기 억제할 수 없는 충동을 느꼈다. 그녀는 로리에게 달려가 가볍게 껴안으며 흥분된 어조로 말했다. 파티 참 좋지? 그렇지 않아, 오빠? 그래, 좋지. 로리는 소년티 나는 목소리로 다정하게 말하며 누이 동생을 안아주고는 부드럽게 밀어냈다. 어서 가서 전화 받아. 그래, 전화. 네네. 키티, 잘 있었어? 점심 먹으러 올래? 와, 물론 좋지. 뭐 별거 아니야. 샌드위치 만들다 남은 빵 껍질하고 머랭 부스러기 그리고 뭐 남은 음식? 그래, 날씨 참 좋지. 흰 옷 입고 오겠다고? 그래. 잠깐 전화 끊지 말고 엄마가 부르셔. 로라는 몸을 뒤로 젖혔다. 엄마, 뭐라고요? 안 들려요. 쉐리든 부인의 목소리가 아래층으로 흘러나왔다. 지난 일요일에 쓰고 왔던 그 귀여운 모자 쓰고 오라고 해라. 엄마가 지난 일요일에 썼던 그 예쁜 모자 쓰고 오래. 좋아. 한샤, 안녕. 로라는 수화기를 내려놓자 두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깊은 숨을 내쉰 다음 두 팔을 쭉 뻗었다가 떨어뜨렸다. 한숨을 내쉬고 곧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집안의 문이 모두 열려 있는 것 같았다. 집안은 가볍고 빠른 발소리와 흐르는 말소리로 활기에 차 있었다. 부엌으로 통하는 녹색 커튼을 친 문이 열렸다가 무거운 소리와 함께 닫혀지곤 했다. 그리고 길게 끽끽거리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다리 바퀴가 잘 움직이지 않는 무거운 피아노가 어디론가 옮겨지는 소리였다. 그보다 이 공기. 그녀는 오늘 처음 이런 공기를 마시는 것 같았다. 부드러운 회산들 바람이 창문 위와 문 밖에서 서로 뛰어놀고 있었다. 두 줄기 햇빛이 방 안에 작은 반점을 던지고 있었다. 잉크병 위에 또 하나는 은빛 사진 액자 위에서 조용히 한들한들 장난치고 있었다. 귀여운 두 개의 조그만한 점. 잉크병 뚜껑 위의 점은 특히 예뻤다. 그것은 따뜻해 보였다. 따뜻하고 조그마한 은별인 양. 그녀는 거기에 입맞춤이라도 하고 싶었다. 현관문에 달린 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그러자 계단에서 세이디의 무늬 있는 스커트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남자의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세이디는 무관심하게 대답했다. 전 아무것도 몰라요. 기다리세요. 마님께 여쭤볼게요. 뭐야, 세이디? 로라는 현관으로 나갔다. 꽃장수예요, 아가씨. 문 안쪽에 분홍빛 칸나 화분이 가득 들어있는 넓고 얕은 괴짝이 놓여 있었다. 다른 꽃은 하나도 없었다. 온통 칸나뿐. 활짝 핀 분홍빛 큰 꽃들이 찬란하게 진홍빛 줄기 위에서 놀랍도록 싱싱했다. 어머, 세이디. 로라는 말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낮은 신음소리 같았다. 그녀는 칸나에 불타는 듯한 꽃으로 자기를 따뜻하게 하려는 듯 허리를 굽혔다. 그들꽃이 자기 손 속에 있으며 입술 위에도 가슴 속에서도 자라고 있는 것 같았다. 뭐가 잘못됐나 봐. 그녀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아무도 이렇게 많이 주문한 사람은 없어, 세이디. 가서 엄마를 찾아와. 그때 마침 쉐리든 부인이 왔다. 아니다. 그냥 둬라. 부인은 조용히 말했다. 내가 주문했다. 예쁘지 않니?
그녀는 로라의 팔을 잡았다. 어제 꽃집 앞을 지나다 진열장 안에 있는 걸 봤지. 문득 일생에 한 번쯤은 칸나를 듬뿍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싶었다. 마침 가든 파티도 있으니 잘 되지 않았니? 하지만 엄마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로라가 말했다. 세이디는 벌써 그 자리에 없었다. 꽃집 남자는 아직 바깥 집마차 옆에 서 있었다. 로라는 엄마의 목에 부드럽게 팔을 감고 살짝, 정말 살짝 엄마의 귀를 물었다. 아우, 너도 참. 융통성이 없는 엄마는 좋아하지 않겠지? 이러지 말고 꽃집 남자가 다 보고 있지 않니? 꽃집 남자는 칸나를 더욱 많이 옮기고 있었다. 여기 문 안쪽, 현관 입구 양쪽에 나란히 놓아주세요. 쉐리든 부인은 말했다. 그게 좋겠지, 로라? 네, 좋아요. 응접실에서는 매그와 조스, 땅딸보 한스, 이 세 사람이 막 피아노를 안전하게 옮겨놓은 참이었다. 자, 이제 이 긴 의자를 벽에 붙여놓고 나머지 의자는 전부 밖으로 내놓으면 어떨까? 좋아요. 한스, 이 테이블 전부 응접실로 옮겨가. 그리고 카펫의 먼지를 털어야 하니까 빗자루도 가져오고. 잠깐. 한스. 조스는 하인들에게 명령하기를 좋아했고 또 하인들도 그녀의 명령에 따르기를 좋아했다. 조스는 언제나 그들에게 자신들이 연극 속의 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엄마하고 로리한테 빨리 이리로 오시라고 해. 알았습니다, 조스 아씨. 그녀는 매그를 향해 돌아섰다. 피아노 소리가 어떤지 좀 듣고 싶어. 오늘 오후에 노래 부르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말이야. 이 세상은 슬퍼를 한번 불러보자. 땅, 따따다, 땅. 피아노가 열정적으로 울리기 시작하자 조스는 표정을 바꾸었다. 그녀는 두 손을 앞으로 모아쥐었다. 그리고 어머니와 로라가 들어오자 그녀는 두 사람을 슬픔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 세상은 슬퍼라. 눈물과 한숨. 사랑은 덧없고. 이 세상은 슬퍼라. 눈물과 한숨. 사랑은 덧없네. 안녕. 그러나 이 안녕이라는 부분에서 피아노가 한층 더 절망적으로 울려왔지만 그녀의 표정은 밝은 미소로 변했다. 엄마, 제 목소리 좋죠? 그녀는 방긋 웃었다. 이 세상은 슬퍼라. 모든 소망 사라지고 꿈인가 환상인가. 가든 파티. 캐서린 맨스필드. 제3장. 고드버 상점에서 온 사람. 그때 세이디가 들어왔다. 세이디 왜? 저 마님, 요리사가 샌드위치에 꽂을 깃발을 마련했느냐고 하는데요. 샌드위치에 꽂을 깃발? 쉐리든 부인은 꿈을 꾸는 듯한 표정으로 그대로 되풀이해서 말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 표정으로 어머니가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 가서 10분 뒤에 보내겠다고 해. 그녀는 세이디에게 엄숙하게 말했다. 세이디가 나갔다. 자, 로라, 나와 같이 응접실로 가자. 어딘가 봉투 뒤에 샌드위치 종류를 적어놓은 게 있을 거야. 네가 그걸 좀 다시 써야겠다. 매그, 너는 빨리 2층으로 올라가서 그 머리에 젖은 수건 좀 풀고. 조스, 너는 빨리 가서 옷 갈아입고. 내 말 알아듣겠니? 그렇게 안 하면 저녁에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뭐라 하실 거야. 그리고 조스, 너는 부엌에 가서 요리사 좀 잘 달래줘라. 나 오늘 그 여자 때문에 깜짝 놀랐단다. 봉투는 식당에 있는 시계 뒤에서 겨우 찾았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곳에 있게 됐는지 쉐리든 부인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너희 중에 누가 내 가방에서 꺼내왔겠지. 보나마나 뻔해. 크림치즈하고 레몬커드는 다 썼니? 네. 달걀하고... 쉐리든 부인은 봉투를 멀찍이 쳐들고 보았다. 생쥐라고 쓴 것 같은데 생쥐가 뭘까? 이상한데. 올리브예요. 로라가 어깨 너머로 들여다보면서 말했다. 그래. 올리브구나. 생쥐라니. 말도 안 되지. 달걀하고 올리브. 마침내 일이 끝나서 로라는 깃발을 부엌으로 가지고 갔다. 거기에는 조스가 벌써 요리사를 잘 달래서 기분을 바꿔놓았다. 이렇게 훌륭한 샌드위치는 처음 봤어. 조스는 무척 즐거운 듯이 말했다.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지? 15? 네, 15가지예요, 아가씨. 좋아. 정말 고마워. 요리사는 기다란 샌드위치 칼로 빵 부스러기를 털어내며 얼굴 하나 가득 미소를 띄었다. 고두버 상점에서 왔어요. 세이디가 팬트리에서 뛰어나오며 알렸다. 그녀는 상점 사람이 창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그것은 슈크림과 비슷한 크림 퍼프가 왔다는 소리와 같았다. 고두버 상점은 크림 퍼프로 유명했다. 그것을 집에서 만든다는 것은 생각해 볼 수도 없는 일이었다. 여기 테이블 위에 놔요. 요리사가 명령했다. 세이디는 그것을 안에 들여다놓고 다시 문 쪽으로 돌아갔다. 물론 로라와 조스는 다 컸기 때문에 그런 것을 탐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역시 크림 퍼프가 무척 맛있어 보이는 데는 어쩔 수가 없었다. 정말 맛있어 보였다. 요리사는 그것의 모양을 가다듬고 위에 다시 설탕을 뿌렸다. 크림 퍼프 보면 어릴 때 모임이 생각나지 않아? 글쎄. 회상 같은 것은 하고 싶지도 않은 조스가 말했다. 예쁘고 정말 깃털처럼 가벼워 보여. 아가씨, 어머니께는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 하나 들어보세요. 요리사가 기분 좋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그래. 아침 먹고 바로 크림 퍼프를 먹다니. 생각만 해도 떨릴 지경이었다. 그러나 2분 후에 조스와 로라는 손가락을 핥고 있었다. 거품이 있는 크림을 먹을 때만 짓는 그런 표정을 하고. 우리 정원에 나가자. 뒷길로에서. 로라가 말을 꺼냈다. 일꾼들이 천막을 어떻게 치는지 보고 싶어. 참 좋은 사람들이야. 그러나 뒷문은 요리사, 세이디, 고드버 상점에서 온 사람, 한스 4사람으로 꽉 막혀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다.
제4장.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요리사는 흥분한 암탉 같은 소리를 내고 있었고 세이디는 마치 이해 앓는 사람처럼 볼에 손바닥을 대고 있었다. 한스의 얼굴은 사실을 알려고 애쓰는 듯 찡그려져 있었다. 다만 고드버 상점의 남자만이 무척 흥미로운 표정이었는데 아마 그 사람만이 알고 있는 사건인 모양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큰일 났어요. 남자가 죽었대요. 요리사가 말했다. 남자가 죽다뇨? 어디서? 어떻게? 언제? 고드버 남자는 자기가 가져온 얘기를 눈앞에서 남에게 가로채이지 않고 싶었다. 바로 이 아래 작은 오막살이 집들을 아십니까, 아가씨? 아느냐고? 물론 알다마다. 거기 스콧이라는 젊은 마차꾼이 살고 있어요. 그의 말이 오늘 아침 호크거리 모퉁이에서 큰 차에 놀라 날뛰는 바람에 그 사람이 그만 나동그라져서 죽었지요. 머리를 다쳤으니까요. 죽었어요? 로라는 고드버의 남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남자를 일으켰을 땐 벌써 죽어 있더래요. 고드버 상점의 남자는 계속 말을 이었다. 제가 여기 올 때 보니까 시체를 집으로 옮기더군요. 그리고는 요리사를 보고 말했다. 마누라와 5 아이들을 남겨놓았죠. 언니, 이리 좀 와봐. 로라는 조스의 소매를 잡고 부엌을 지나 녹색 커튼을 친 문 저쪽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문에 기대서서 질린 듯이 말했다. 언니, 모두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니야? 모두 그만두다니? 조스는 놀라 소리쳤다. 뭐를? 물론 가든 파티를 그만두자는 거지. 조스는 왜 모르는 척 하는 걸까? 그러나 조스는 아까보다 더 놀랄 뿐이었다. 가든 파티를 그만두다니. 로라,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그렇게 못해. 아무도 우리가 그만둘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런 엉뚱한 소리 그만둬. 하지만 문 바로 밖에 죽은 사람을 두고 가든 파티 같은 걸 할 순 없잖아.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 작은 집들은 이 집으로 통하는 가파른 언덕 및 좁은 길가에 모여 있었다. 너무 가까이 있었다. 사실 눈에 거슬리는 가시 모양으로 이 부근에 있을 것이 못 되었다. 그것들은 모두 초콜릿색을 칠한 옹기종기 붙은 초라한 집들이었다. 그 뜰에는 겨우 배추와 말라빠진 암탉과 토마토의 빈 깡통만이 뒹굴고 있었다. 가닥가닥 흩어진 가느다란 연기는 쉐리든가의 집 굴뚝에서 뭉게뭉게 치솟는 은빛 큰 날개 같은 연기와는 너무 차이가 있었다. 그 좁은 길에는 세탁부, 굴뚝 청소부, 구두수선공이며 또 작은 새장을 온통 집 앞에 걸어놓은 남자도 있었다. 그리고 항상 아이들이 우글거렸다. 쉐리든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거기 발을 들여놓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었다. 몸서리칠 만큼 교양 없는 말투와 또 어떤 병이라도 옮을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커감에 따라 로리와 로라는 산책할 때만 가끔 그곳을 지나가곤 했다. 불쾌하고 더러운 곳이었다. 그럴 때면 그들은 진저리를 치며 돌아오곤 했었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데라도 가야 하며 무엇이나 다 봐두어야 한다는 생각에 그들은 가끔 그곳을 지나갔다. 게다가 음악이 그 불쌍한 여자에게 어떻게 들릴까 생각하면 로라가 말했다. 아, 로라, 너도 참. 조스는 정말 난처해지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음악을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뭐가 되겠니? 물론 나도 너처럼 그들이 불쌍하긴 해. 나도 그들을 동정한다고. 그녀의 눈은 날카로워졌다. 어렸을 적 둘이 싸웠을 때의 그런 눈빛으로 동생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슬퍼한다고 취해 죽은 남자가 다시 살아나는 건 아니잖아. 취했다니. 누가 취했대? 로라는 격분하여 조스에게 대들었다. 그리고 이런 때 언제나 하는 그 말을 했다.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고 올 테야. 그래, 마음대로 해. 조스는 대답했다. 엄마, 들어가도 돼요?
로라는 커다란 유리문 손잡이를 돌렸다. 그럼 무슨 일이니? 왜 그런 흥분한 얼굴을 하고 있니? 하며 쉐리든 부인은 화장대 앞에서 몸을 빙그르르 돌렸다. 그녀는 새 모자를 써보고 있던 참이었다. 엄마, 사람이 죽었대요. 로라는 말을 시작했다. 설마 우리 집 정원에선 아니겠지? 쉐리든 부인은 로라의 말을 가로막았다. 네, 그럼요. 근데 왜 그렇게 놀래키니? 쉐리든 부인은 안도의 숨을 내쉬고 모자를 벗어 무릎 위에 누웠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로라는 숨이 막히는 소리로 그 무서운 얘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니까 오늘 가든 파티 안 할 거죠? 악단이랑 손님들이 오면 그 사람들에게 다 들릴 거예요. 바로 가까운 이웃이니까요. 그녀는 설득시키려듯 말했다. 로라가 놀란 것은 어머니도 조스와 다름없는 태도를 보인 것이었다. 게다가 어머니는 조금도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점점 더 화가 났다. 로라의 말을 진지하게 들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얘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렴. 우린 우연히 그 얘기를 들은 게 아니니. 만일 거기 사는 사람이 그냥 예사롭게 죽었다면, 나야 그런 초라하고 비좁은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린 그대로 파티를 열어도 되지 않겠니? 로라는 이 말에 네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모두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소파에 걸터앉아 쿠션 가장자리 장식을 만지작거렸다. 엄마, 근데 그럼 우리가 너무 몰인정하잖아요. 로라, 쉐리든 부인은 일어나 모자를 들고 딸에게로 다가왔다. 그리고 로라가 미처 막을 틈도 없이 그녀 머리에 모자를 씌워주었다. 이 모자 네 거다. 너한테 아주 딱이구나. 나한텐 어울리지 않더니 말이다. 네가 이렇게 예뻐 보이긴 처음이구나. 자, 봐봐. 쉐리든 부인은 거울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엄마, 로라는 다시 말을 했다. 자기 모습 같은 것은 보고 싶지도 않아 그녀는 옆으로 돌아서고 말았다. 이번엔 쉐리든 부인이 조스가 아까 그랬던 것처럼 화를 내었다. 너 정말 왜 그러니, 로라? 부인은 나무라듯 말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희생 같은 건 바라지도 않아요. 그것보다 지금 네가 하는 이 행동이 오히려 우리 모두의 기쁨을 뺏는 거란다. 그런 걸 더 생각해야 하지 않겠니? 전 모르겠어요. 로라는 말하고 황급히 방에서 나와 자기 침실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정말 우연히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거울에 비친 아름다운 소녀의 모습이었다. 금빛 실국화와 검은 긴 빌로드 리본을 장식한 모자를 쓴 자기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리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 말이 정말일까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어머니 말씀이 옳기를 바랐다. 내가 정말 당치 않은 걸까? 어쩌면 터무니없는 생각이었을 거야. 그 순간 불쌍한 여인과 5 어린애와 그 집안으로 옮겨지는 유해가 언뜻 머리에 떠올랐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마치 신문에 난 사실처럼 희미하고 자기와는 동떨어진 것 같았다. 그것은 가든 파티가 끝난 뒤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리라 마음먹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았다. 가든 파티. 캐서린 맨스필드.
제5장 가든 파티. 점심 식사는 1시 반에 끝났다. 2시 반까지는 완전히 모든 준비가 끝났다. 초록색 자켓을 입은 악단이 도착해 테니스장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키티 메이트란드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 저 악단 사람들 정말 청개구리 같지 않아? 차라리 연못가에 앉히고 지휘자는 가운데 잎사귀 위에 서는 게 어울리겠어. 로리가 돌아와 옷을 갈아입으러 가면서 그녀들에게 소리쳐 인사했다. 그를 보자 로라는 다시 아까의 일이 생각났다. 오빠한테 말해보고 싶었다. 만일 오빠도 다른 사람과 같은 의견이라면 그것이 옳은 일일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로리의 뒤를 따라 현관으로 들어갔다. 오빠, 응? 그는 층계를 반쯤 올라가고 있었다. 몸을 돌려 로라를 보자 갑자기 볼을 부풀리고 눈을 크게 떴다. 이야, 로라, 진짜 멋진데? 정말 멋있는 모자야. 아, 그래? 로라는 맥이 빠진 듯 작은 소리로 말하고 로리를 쳐다보며 웃었다. 결국 그 이야긴 하지 못했다. 곧이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악단은 연주를 시작했다. 임시로 고용된 일꾼들이 집과 큰 천막 사이를 분주하게 뛰어다녔다. 어디를 봐도 손님은 모두 둘씩 짝지어 거닐었고 허리를 굽혀 꽃을 구경하고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잔디밭을 거닐기도 했다. 그들은 오늘 오후에 쉐리든 집 정원으로 내려앉은 화사한 새들 같았다. 그러나 갈 곳은 어디일까? 아, 모두 즐겁게 손을 마주잡고 볼을 맞대고 눈과 눈이 서로 마주쳐 미소 짓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로라, 정말 근사한데? 어머, 모자가 정말 잘 어울려. 로라, 꼭 스페인 사람 같구나. 이렇게 예쁘게 보이긴 처음인데? 그러면 로라는 얼굴을 붉히면서 부드럽게 대답했다. 차는 드셨어요? 아이스크림은 어떠셨어요? 시계꽃 열매가 든 아이스크림이 별미랍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청했다. 악단 사람들한테도 뭘 좀 마실 걸 줘야겠어요. 그리하여 이 아름다운 오후는 천천히 무르익어 가다가 천천히 시들고 천천히 그 꽃잎을 오므렸다. 이렇게 즐거운 가든 파티는 처음입니다. 정말 훌륭해요. 지금까지 하던 것 중 가장 훌륭했어요. 로라는 어머니 옆에 서서 손님들을 배웅했다. 현관에서 인사가 다 끝날 때까지 서 있었다. 아, 이제 끝났어. 완전히 끝났다. 정말 잘 맞췄구나. 쉐리든 부인은 말했다. 아, 다들 불러와라, 로라. 가서 새로 만든 커피를 마시자. 엄마는 완전히 지치는구나. 정말 대성공이지만 말이야. 아, 하지만 이런 가든 파티는 원래 이렇게 아주 힘이 드는 거란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그렇게 파티하며 성화를 부리지? 그리고는 텅 빈 큰 천막 아래 앉았다. 아빠, 샌드위치 좀 드세요. 이 깃발 제가 쓴 거예요. 고맙구나. 쉐리든 씨가 한 입 크게 베어물자 벌써 샌드위치는 없어졌다. 그는 다시 한 조각 집어들며 말했다. 아, 오늘 일어난 참혹한 사고 이야기는 듣지 못했겠지? 아니요, 들었어요. 쉐리든 부인이 한 손을 들며 말했다. 그것 때문에 가든 파티도 못할 뻔했어요. 로라가 파티를 연기하자고 어찌나 졸라대던지. 아, 엄마. 로라는 이 일로 놀림받는 건 싫었다. 어쨌든 무서운 일이었어.
쉐리든 씨가 말했다. 게다가 남자한테 가족이 있다고. 바로 요 아래 골목에 사는데 부인이랑 아이가 대여섯이나 있다는군. 잠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쉐리든 부인은 어쩔 줄 몰라 찻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정말 아버지는 눈치도 없이. 갑자기 쉐리든 부인은 고개를 들었다. 테이블 위에는 샌드위치며 케이크며 크림퍼프 등이 손이 하나 되지 않은 채 놓여 있었는데 그건 송두리째 내버릴 것들이었다. 그때 쉐리든 부인의 머리에서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다. 좋은 생각이 있어. 선물용 바구니를 하나 만들자. 그 가엾은 사람들한테 이 맛있는 음식을 보내도록 하자꾸나. 하여튼 아이들한텐 큰 잔치가 될 거야. 근처 사람들도 많이 와 있을 거야. 이렇게 마련되어 있으니 얼마나 편하겠니? 로라? 로라는 벌떡 일어났다. 계단 아래 선반에서 커다란 바구니 좀 가져와봐. 하지만 엄마, 그게 정말 좋은 생각일까요? 로라가 말했다. 이상하게 로라는 또 자기가 모두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파티에서 남은 음식을 주다니 그 가엾은 부인이 정말 좋아할까? 물론이지, 얘야. 너 정말 오늘 왜 그러니? 2시간 전엔 동정을 안 해준다고 야단이더니 지금은 또... 알았어요. 로라는 바구니를 가지러 뛰어갔다. 바구니는 어머니의 손으로 음식이 가득 채워졌다. 자, 네가 가지고 가렴, 로라? 어머니는 말했다. 빨리 뛰어가거라. 잠깐 기다려. 저 꽃도 가지고 가렴. 그런 사람들은 이런 꽃을 보면 무척 좋아할 거야. 안 돼. 꽃가지 때문에 레이스 달린 윗도리가 엉망이 될 거예요. 현실적인 조스가 말했다. 참, 그럴지도 몰라. 때맞춰 그런 생각하기를 잘했다. 그럼 바구니만 들고 가거라. 그런데 로라? 어머니가 천막 밖으로 따라 나왔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네? 무슨 일이 있어도 뭐요? 아니, 이런 사고방식은 아이들 머리에 넣어주지 않는 편이 낫다. 아무것도 아니다. 빨리 갔다 오거라. 가든 파티. 캐서린 맨스필드. 제 6장. 제 모자 용서해 주세요. 로라는 정원 문을 나섰다. 밖은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커다란 개 한 마리가 그림자처럼 앞을 스쳐 지나갔다. 길은 하얗게 빛나고 움푹 들어간 저 아래쪽에는 작은 집들이 짙은 그늘에 잠겨 있었다. 소란한 오후를 보낸 뒤인지라 더욱 조용해 보였다. 지금 이 언덕을 내려가 한 남자가 죽어 누워있는 그 어떤 집으로 가고 있는데도 그녀는 도통 실감이 나지 않았다. 왜 느끼지 못할까?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자 조금 전의 입맞춤, 이야기 소리, 맑은 스푼 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짓밟힌 풀냄새 등이 아직도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았다. 다른 무엇을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 이상하기도 하다. 저물어 가는 하늘을 올려보았다. 그녀가 생각한 것은 다만 그래, 정말 더할 나위 없는 파티였어. 라는 것뿐이었다. 이윽고 넓은 길이 갈라지는 곳까지 왔다. 좁은 길을 돌아서니 연기가 자욱하고 어두웠다. 쇼를 두른 여자며 트위드로 짠 모자를 쓴 남자가 바삐 지나갔다. 어떤 남자들은 여기저기 난간에 기대어 서 있고 아이들은 문간에서 놀고 있었다. 초라한 오막살이 집에서 나지막한 말소리가 들려왔다. 어떤 집에선 불빛이 흔들리고 그리고 그림자, 개 모양의 그림자가 창 앞을 지나갔다. 로라는 머리를 숙이고 걸음을 재촉했다. 이제야 그녀는 코트를 입고 올 걸 하고 생각했다. 너무 화려해. 양복과 또 이 빌로드 리본이 달린 커다란 모자. 다른 모자였으면 좋았을걸. 사람들이 혹시 나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 보고 있겠지. 온 게 잘못이야. 확실히 잘못이라고 처음부터 느끼긴 했지만 이제라도 돌아가 버릴까? 하지만 이미 늦었어. 이 집이 바로 그 집인걸. 틀림없어. 사람들이 웅성웅성 밖에 모여서 있었다. 문 옆에 늙은 할머니가 목발을 짚고 의자에 앉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 부인은 두 발을 신문지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로라가 가까이 다가가자 사람들의 말소리가 그쳤다. 모였던 사람들이 길을 비켜섰다. 마치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고 그녀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로라는 잔뜩 겁에 질렸다. 빌로드 리본을 어깨 위에서 나풀거리면서 옆에 서 있는 부인에게 물었다. 여기가 스코시 댁인가요? 그러자 그녀는 괴상한 웃음을 띠며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아가씨. 아, 여기서 도망칠 수만 있다면. 좁은 길을 지나 문을 두드리면서 그녀는 실제로 소리내어 중얼거렸다. 하느님, 도와주세요. 저 모든 사람들이 응시하는 눈초리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저 여자들의 쇼리라도 좋으니 몸을 가릴 수만 있다면 그저 바구니만 놓고 돌아가자. 그녀는 결심했다. 그것을 비울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다. 그때 문이 열렸다. 검은 상복을 입은 몸집이 작은 여인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제7장 인생이란 게 스콧 부인이세요? 네, 들어오세요, 아가씨. 끔찍하게도 그녀가 대답할 틈도 없이 어느새 벌써 복도에 갇혀버리고 말았다. 아니에요. 들어가진 않겠어요. 로라는 말했다.
이 바구니만 두고 가면 돼요. 어머니가 보내셔서요. 어두운 복도에 있는 부인에게는 로라의 말이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이리 오세요, 아가씨. 부인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해서 로라는 따라 들어갔다. 그녀는 좁고 천장이 낮은 초라한 곳에 자신이 들어와 있음을 발견했다. 그곳엔 램프가 켜져 있었다. 난로 앞에 어떤 부인이 앉아 있었다. 엠? 그녀를 데리고 들어온 그 작은 여자가 불렀다. 엠, 아가씨가 오셨어. 그녀는 로라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의미 있게 말했다. 난 저 사람의 언니예요. 아가씨, 무례함을 용서해 주시겠어요? 물론이죠. 제발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그냥 이 바구니를... 그러자 그때 난로 앞에 있던 부인이 로라를 쳐다보았다. 그 얼굴은 빨갛고 푸석푸석했고 눈도 입술도 부어올라 보기에 무서웠다. 그 여자는 로라가 왜 거기에 서 있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뭐지? 이 낯선 사람은 왜 바구니를 들고 여기 부엌에 서 있는 거야? 대체 어찌된 일이지? 그러자 그 가련한 얼굴은 다시 일그러졌다. 몸집이 작은 부인이 말했다. 진정해. 내가 대신 고맙다고 할 테니까. 그리고 다시 말했다. 저 애를 이해해 주세요, 아가씨. 그리고 푸석푸석한 얼굴을 억지로 찡그리며 웃었다. 로라는 밖으로 나가고만 싶었다. 달아나고 싶었다. 문이 열렸다. 그녀는 곧바로 죽은 사람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잠깐 보시겠어요? 에메 언니는 이렇게 말하고 로라의 옆을 지나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무서워할 거 없어요, 아가씨. 이번에는 목소리도 무척 부드럽고 다정하게 들렸다. 그녀는 조용히 혼이불을 젖혔다. 그림 같죠? 보실 만한 것은 못 됩니다만. 이리 가까이 오세요. 로라는 다가갔다. 거기에는 한 젊은이가 잠들어 누워 있었다. 너무나 곤히 잠들어서 그들 두 사람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았다. 아, 어쩌면 이다지도 평화롭고 그지없이 행복할까. 꿈을 꾸고 있었다. 그의 잠을 깨워선 안 되겠다. 머리는 베개에 묻히고 눈은 감겨 있었다. 감긴 눈꺼풀 밑에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꿈에 취해 있었다. 가든 파티고 바구니고 레이스 달린 양복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아득히 떨어져 있었다. 그는 훌륭하고 아름다웠다. 자기네들이 웃고 있을 때, 악단이 연주하고 있을 때, 이 놀라운 기적이 골목길에 일어난 것이다. 행복하고 행복한, 나무랄 것이 없다고 자고 있는 얼굴은 말하고 있었다. 이건 당연한 일이다. 만족스러웠다. 그러나 역시 울어야 했다. 또 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는 그 방에서 나올 수가 없었다. 로라는 어린애처럼 소리를 내어 흐느꼈다. 제 모자 용서하세요. 하고 로라는 말했다. 이번엔 엠의 언니를 기다리지 않았다. 혼자 문 밖으로 나와 걸어 내려가며 어둠 속의 사람들 옆을 지나 골목길 모퉁이에서 로리를 만났다. 그는 어둠 속에서 불쑥 나왔다. 로라? 어머니가 걱정하고 계셔. 아무 일 없었니? 괜찮아. 오빠! 그녀는 오빠의 팔을 잡고 그에게 바싹 기댔다. 너 울고 있구나. 오빠가 말했다. 로라는 머리를 저었다.
울고 있었지만 로리는 팔을 둘러 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이, 울지 마. 무서웠니?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아니, 네, 아주 신비로웠어. 그런데, 오빠.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오빠를 쳐다보았다. 인생이란 게 말이지. 그녀는 더듬었다. 그러나 인생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래도 상관없었다. 오빠는 충분히 이해했다. 에이, 그래, 그런 거야. 그렇지? 로리가 말했다.